오늘 강의는 제1 강의가 오케이를 부르는 협상의 기술로 송효지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이제. 작가님하고. 그다음 제2 강의는 분양상가 매도 사례 김성민 약사님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5분 정도를 드릴 겁니다. 15분 정도를 드리는데 5분 정도는 제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안에는 발표를 마쳐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부르는 협상의 기술 송효지 작가님 발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혜진입니다. 네, 먼저 저는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와 그다음에 저희 원창희 교수님과 또 류경선 님과 함께 그 비즈니스 협상의 실무와 사례를 공저로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 자신과의 이제 비즈니스를 넘어서 또 협상 심리를 넘어서 이제 자기 자신과 협상하는 에세이 흔들려야 마흔이라는 책을 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서울대 박사과정에서 그 이제 협상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좀 그 갈등 관리랑 이렇게 엮어서 네,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도 협상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다양한 활동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협상 실무 기업에서 12년 네, 경력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거, 네, 지금 네,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협상 심리학, 이제 협상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의 그 협상 정의가 있어요. 그 로이제이 르위키 또 그 피셔, 네, 로저 피셔 등의 굉장히 되게 다양한 학자들의 협상의 정의가 있는데요. 저는 협상의 정의를 이렇게 좀 내리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아마 내렸던 정의 같은데, 저는 협상이란 그 논리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심리 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만큼 이제 협상에서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는 왜 그러니까 심리가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협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사람은 알고 보면 사실보다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버드의 제럴드 잘트만 교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협상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협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네,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호감이나 신뢰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가장 큰 55%, 네,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그 다음 37%고요. 전문 지식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전문 지식이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칼 같은 논리로 모든 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55%를 차지를 한다는 거죠. 또한 메신저 효과라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협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좀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 네, 인간적인 면모를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협상 프로세스 이제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저는 협상 종료까지의 그 심리 상태를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첫인상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이제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확증 편향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첫인상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협상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사람의 심리적인 이런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첫인상,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협상을 모델로 한다면 뭐 팔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뭐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가, 또 협조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가, 또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가, 또 왠지 믿음이 가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기 자신한테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호의적이고 잘 성실하게 응대를 해주는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만남부터가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인상은 저는 세 단계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남 전, 그 사전 응대, 보통 우리가 메일이나 전화 주고받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첫 만남, 그리고 두 번째 정도 만남까지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많이 거의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인상을 잘 다졌어요. 첫인상을 잘 다지고 이제 협상을 본 게임에 들어갈 시점인데 그렇다면 협상을 본 게임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그럼 누가 먼저 네,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가? 그래서 협상에서 본 게임은 치열한 눈치 싸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거래 조건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협상 우위가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말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협상력이 센 쪽, 즉 힘이 센 쪽, 네, 이 먼저 말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좋을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셀 때, 우리가 협상력이 강하고 상대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많이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명확한 거래 기준이 있을 때, 예, 우리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앵커링 효과 때문입니다. 네, 앵커링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배가 닻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 대해 정보도 많이 알고 우리가 또 힘도 세기 때문에 이때 먼저 닻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그 닷 주변에만 이렇게 빙빙 맴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를 들면 조건을 만약에 1,000만 원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인식에서는 1,000만 원 이쪽 저쪽에서 인식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제시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수준에서 최종 타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제시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힘이 셀 때, 그리고 상대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정보가 없을 때, 그리고 상대에게 명확한 거래 기준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우리가 먼저 제시를 했는데 알고 보면 상대방은 2,000만 원까지도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럴 때 1,000만 원을 먼저 제시한 사람이 완전 패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또 힘도 적다. 그러면 상대방이 조건을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윈 협상,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 도대체 윈윈 한다는 게 뭔가에 대한 의미를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상에서 이긴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네, 보통 사람들은 협상가라고 하면 좀 색안경을 끼고 네,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치열한 두뇌 싸움을 통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는 사람, 또는 상대방을 장악하고 KO패시키는 쌈딱,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협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협상에서는 양쪽 모두 원하는 가치를 얻어내는 선을 승리라고 보는데요. 반드시 50대 50으로 동등할 필요는 없지만
양쪽 모두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것이 잘된 협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완벽히 50대 50이 아닌 이상 누구 하나는 손해를 본 것 아닌가요? 네, 라는 좀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협상 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각자 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어냈는지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원하는 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격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해서 가격 하나만을 두고 줄다리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상대방은 가격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은 제품 수급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계약 기간이나 유연한 입금 스케줄, 서비스 등 다른 가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뭐 재래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가격 하나만 가지고 실랑이를 하지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협상 보따리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조건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가치와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가치는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협상의 묘미, 그리고 협상의 타결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가치, 그 내면의 인터리스트라고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이 아닌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윈윈 협상의 핵심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가치는 되도록 사수하되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로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하는 점인데요. 조파, 합의 가능 영역 안에서 양쪽이 각자 원하는 가치를 얻어냈다면 그 협상이 바로 윈윈 협상입니다. 그렇다면 또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왜 꼭 윈윈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착해 보이려고? 뭐 도덕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그럴까요? 아니, 모든 조건을 그냥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쟁취해냈을 때 그것이 잘된 협상 아닐까요? 윈윈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래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뭔가 도덕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이 파트너 관계가 굴러가는 법칙이기 때문인데요. 윈윈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권투 경기처럼 짜릿하게 KO 승을 거두는 것이 협상의 목표라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윈윈 협상이 네,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시면 또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윈윈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상대를 그럼 믿어도 될까요? 저는 이 답변에 좀 이렇게 질문에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믿어라. 네, 물론 일단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좀 추후에는 이게 상대 반응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긴 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좀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 아시죠? 죄수가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있었다면 가장 최적의 해를 상호 간에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서로의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내놓는 바로 예시인데요. 저도 윈윈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믿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믿는 것을 상대한테 보여줘야 상대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속내를 꺼낼 수 있거든요. 이 속내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이 아닌 그 자신의 안에 숨어 있는 그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협상에서는 윈윈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 결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믿고 네, 추후에 만약에
상대가 또 이제 티포텟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어, 일단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대하되 그 후에 상대가 만약에 등을 돌리면 같이 좀 등을 돌리고 아니면 상대가 다시 네, 자신에게 믿음을 준다면 그때 다시 또 보답을 하고 그런 방식이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엑셀로드에 따르면 가장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 기반 협상은 일단은 믿음을 보여주어라. 그렇다면 상대도 어, 호의로 보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호의가 번갈아가면서 굳건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얼마나 솔직해야 할까요? 저는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좀 투트랙으로 좀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객관적 데이터 있죠. 예를 들면 수치, 통계, 팩트는 반드시 정확하게 상대한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뢰가 무너지면 이 신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수치나 통계나 팩트 등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하되, 왜 추상적인 표현들 있죠. 이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 그리고 이 제품의 강점 등은 좀 자신감 있게 좀 홍보성을 띠면서 좀 자신감 있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얼마나 솔직해야 되는, 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고 좀 추상적인 이런 자신감은 좀 표현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심리적인 측면, 협상을 할 때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기 안에 나이가 적든 많든 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강요하면 되게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하는 상대방 심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도 절대 사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제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상대가 이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 또 충분히 성실하게 응대를 하고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도 그러니까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또 넌지시 알리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계약이 우리가 만약에 됐을 때 이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계약이 있고 또 다른 사업 확장의 기회가 있다는 그런 좀 청사진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점,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런 방식에 반응할까요? 네, 보통 우리가 샤넬이 방문 판매 안 하잖아요. 뭐 에르메스가 원 플러스 원 한다거나 할인 판매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값어치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홍보는 하되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는 모습에서 오히려 여유를 엿보게 되고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음, 이 제품이 정말 인기가 있는 거구나,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끼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자신이 결정했다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밀어붙여서 상대가 아무리 일회성으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왠지 찜찜함이 아마 그 상대는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한 거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기적인 거래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네. 사실 더 많이 지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끝까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이들 이거 고민하시는 부분이 또 이걸 거예요. 협상할 때 필요한 태도는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디서는 뭔가 자신감 있게 막 지르라.
낮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 그래도 한국 사람들 또 겸손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야지 않나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협상할 때 필요한 태도는 자신감 쪽일까요? 겸손일까요? 저는 둘 다 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작용하는 부분이 달라요. 먼저 자신감은요, 이게 자신이 팔려는, 그러니까, 서비스, 스스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한다면, 겸손함은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필요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팔려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춰야만 좀 진정한 협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자신감을 좀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좀 면전에서 막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어, 또 겸손한 태도를 오해해서 또 자기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스스로 깎아내리는 또 오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바뀌어서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준비는 했는데 아쉽지만 네. 여기서 네, 지도록 하고요. 제가 이 내용은 네, 여기에 담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32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32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6가지 정도 오늘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짧은 강의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의 마무리 멘트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하버드의 제럴드 잘트만 교수님의 얘기.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다 나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의 의식에서 나오는 거는 채 5%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무의식이 95%를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 협상에서 심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 나도 모르게 예,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 제품이 그냥 좋은 거고 나도 모르게 저 상대한테 설득을 당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 물론 칼 같은 논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논리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거기에 또 심리까지 추가가 되면 굉장히 천하무적 협상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민이라고 하고요. 어, 현재는 원래 이제 약국을 운영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매도를 했고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장을 이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저는 좀 뭐냐, 환자들이 이, 뭐 병원이라든지 그냥 약국의 일반적인 그런 것들에서 잘 안 낫는 경우가 이제 많아서 이제 대체 약학적인 부분, 그런 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임상 연구를 좀 여러 방면에서 해서요. 그것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토탈 헬스 케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튼 사업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어, 오늘은 그 부동산에 관련해 가지고, 예, 네,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 여기 그 사무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기가 굉장히 호황일 때는 거의 약간 끝자락 이때 이제 좀 뜨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금처럼 대출 다 막아놓고 뭐 이렇게 규제를 가하면은 아주 제일 힘든 부분도 이제 요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우선 제가 한번 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수님이랑도 이제 좀 면담을 해서 손실 최소화 전략도 이제 짜보았었고요. 생각보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꽤나 이제 걸리다가 최근에 조건부로 이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자, 우선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동산은 약간,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산소와 비슷한 존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가여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내가 자가가 아니어도 뭐 월세나 전세 이런 걸로 무조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상가는 참여 안 할 수 있어도 뭐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참여하게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가 굉장히 부동산이 잘 되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때 결혼을 하면서 뭐 부동산을 아주 잘 안 건 아니지만 뭐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낡은 집 하나를 이제 샀고, 예, 그리고서 이제 그 자본주의라는 거를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 이 경제 원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불도저처럼 공부하면서 뭐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 물건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임대인 A입니다. 21년경에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에 있는 사무실 40평을 분양을 받았다. 이게 거의 꼭지점에 분양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가긴 하지만요. 네, 피 이런 건 없었는데요. 층수도 좋고 뷰가 좋아가지고 뭐 직접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임차인을 들이더라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22년 초에 잔금을 쳤는데 그때 당시 임대도 나가지 않고요. 찾는 사람도 뭐 이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제 임차를 찾았습니다. 이때 이자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분양가가 한 6억 9천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자랑 관리비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출은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전문직이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거의 한 200 얼마씩이 이제 매달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버텼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버티다가 이자가 정말 팍팍 오르고 관리비도 상당히 이제 한 달에 3, 40만 원씩이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사실은 이제 관리비도 약간 연체하면서 버텼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임차인분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 제가 처음에 했을 때의 시세랑 비슷하거나 약간 낮았어요. 이때가 오히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월 300만 원 이상의 이제 지출이 나가니까 이 임차를 받아도 뭐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뭐 예. 그쵸. 관리비 처리하고 몇십만 원 정도 이자를 보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아까 한 108, 90만 원 정도 처음에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자가 거의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는 이제 제가 이제 힘들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선택지가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협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 좋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는 너무 이제 힘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내놨고 어, 임차를 보고 싶다는 손님이 이제 계셔가지고 보여주기로 하면서 세입자분이랑 이제 저녁에 통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분이 어, 본인도 좀 이제 사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미팅을 원한다고 이제 만나길 원해서 제가 거의 차로 1시간 반 엄청 막히는 시간이었거든요, 주말에. 끌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좀 머리를 상당히 이제 굴리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주변 시세가 어떻고 뭐
자기가 이제 뭐 직원이 두 명이 더 늘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시간을 많이 이제 끌다가 그래서 이제 의향이 있냐 대출을 이제 뭐 알아보겠다.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 이분이 그 배우였거든요. 무슨 뭐 이렇게 작은 공연하는 배우. 예, 그래가지고 팀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당한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조금 이제 흘러가고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을 끌고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자녀도 이제 태어나고 할 때여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관심이 있던 사람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뭐 대출도 알아보는 뭐 신용도 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임차로 있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예,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다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임차인 B에게 좋은 일만 해주면서 이제 버티다가 이제 인천에 제가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도 이제 팔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 뭐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 어, 이제 추경에서는 예, 400을 받고 있는 우리 과에서만 400. 제가 임대인이 막 뭐 손해를 보거나 힘들거나 이제 그래도 그게 이제 보호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해결하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귀한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게 바로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일단 손실 최소화 전략입니다. 이걸로 뭐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제일 좀 이제 큰 게 임대차 계약은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으면 최대 10년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은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매각을 해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차인 분이 나가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대안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전략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조금이나마 덜 마이너스가 이제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봤는데 간단하게 하면 오랫동안 버티면서 뭐 손실액은 좀 더 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당장 뭐 나가는 돈은 크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뭔가 매각해가지고 손실을 줄이는데 당장의 목돈이 좀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게 임대료도 저렴해가지고 매도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시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상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임차료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거를 날리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가격도 이제 떨어지고 뭐 신용도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해볼 수도 있는데 조금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예. 임대차 만료까지 현 상황을 지속. 10년이니까 이제 10년까지 있진 않겠지만 이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갔을 때 뭐 한 1억 2,500, 그다음에 임대료 5% 인상했을 때는 한 9,800, 한 1억 가까이 정도 이제 라며라고 보면 되고요. 재산세가 1년에 최근에도 나왔는데 150인가 200인가 아무튼 꽤나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상가 관련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게 또 몇십만 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산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게 참 진짜 힘들고 억울하더라고요. 예, 일단 다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하는 1년 내에 금매 처분. 예, 이게 아마 대출도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이제 5억 8,500 정도. 예. 그리고
지금 시세가 한 임대료가 한 160 정도인데 저는 110이니까 좀 차이가 이제 컸고,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한 차익에 대한 손실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을 낮춰서 처리를 하려고 한 게 5억 5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손실액은 적죠.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전에는 뭐 한 8년 이렇게 되면은 뭐 매년 얼마 얼마씩 손해인데 이거는 뭐 매각할 당시 제가 돈을 끌고 와가지고 몇 천을 이렇게 메꿔가지고 오히려 팔면서 제가 돈을 더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매 처분을 진행하려고 이제 했고, 내놨는데 생각보다 이게 가격을 떠나서 손님 자체가 없었어요. 예, 손님 자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예전에 처음에 약간 소장님이랑 임차인 분이랑 해가지고 조금 티격태격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약간 플러스적인 부분도 이제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소장님과 협력적인 협상 베이스에 이제 약간 좀 복합적으로 이제 갔는데요. 어,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 어떻게 됐냐면 일단 처음에 제가 굉장히 뭐 관리비도 이렇게 조금 이제 밀리면서 이제 버티고 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를 놓은 거를 이 소장님이 이제 알았고, 예. 그리고 그 이거를 막 매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분 조금 버티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분한테만 딱 이렇게 드렸었어요. 이분한테만 이제 딱 드렸고 어 약속한 대로 충분히 이제 시간을 이제 견딘 다음에 이분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좀 다른 데에도 이제 내놔야지 이제 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 매물이 제게 이제 5억 5천, 5억 6천이었고 제 거랑 거의 사이즈가 같고 컨디션이 약간 떨어지는 게 5억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자면은 제게 인테리어가 더 좋고 하긴 하지만 싼 곳을 이제 나갈 수도 싼 게 나갈 수도 이제 있었는데 소장님이 그 본인과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좀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했던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제 어려운 사정도 좀 감안해가지고, 어, 뭔가 이것을 처리하면 되게 보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갖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좀 소장님께서 되게 이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도 이제 팔렸고, 나는 뭐 얘를 이제 뭐 날리면서 따로 그런 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냥 경매로 날린 다음에 뭐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냥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주변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 물건, 이쪽 이제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동산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막 되게 여유 있고 여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어려워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이득을 이제 취하긴 해야 되겠지만 수수료로 최대한 이렇게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 소장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케이스에서 어, 비슷한 케이스인데 팔릴 뻔했다가 다른 부동산 소장님이 임차인을 꼬셔가지고 뭐 나갈 때 돈을 더 받게 해줄게, 위로금을 더 받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매도 계약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깨진 케이스도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 앞에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 관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뭐 길게 가면 길게 가는 건데 사실은 끝나면은 안 볼 사이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 분이 본인만 유리하게 이제 진행을 한 부분도 있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아이도 태어나고 이제 와이프도 아기 태어나고 하면서 일도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살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엄청 임차가 싸니까 그냥 사람만 떨어뜨려져 나가게 하고 그대로 한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쟁적 협상이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또 경쟁적인데 또 소장님과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관계로 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래서 이 소장님이 이 임차인 분도 굉장히 이제 잔머리를 많이 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팠는데 잘 좀 해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이거는 뭐 협상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싶은데, 그, 시세보다 굉장히 이제 싸게 돼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진행했다고 해서 10년 동안 강제로 묶이면서 이제 뭐 자원봉사를 넘어가지고, 임대인은 막 집도 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다 보호해 주는 게, 주변 시세만큼도 이제 못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방면으로 찾아봤는데 못 올립니다. 예, 그냥 결국에는 피해는 다 그냥 독박 써가지고 뭐 임차인분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예전에 임차인일 때는 이제 그 임대인분이 힘들고 하면은 적절하게 조율해가지고 뭐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분이 저랑 한 3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따지는 그런 게 이제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정말 손해도 많이 받고 신경도 많이 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였는가. 예, 예. 예, 뭐 세입자분 뭐 한다, 뭐 수리해달라고 하면 그거 돈 들여야지 되고, 뭐 하고,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또 주변에 봐도 경제가 굴러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처음은 아니었는데, 이제 부동산 매각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배웠고, 임대차 보호법 그 10년이라는 게, 이제 굉장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